방송은 사실은 설을 2, 3일 남겨놨습니다만은 설날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지인들에 의해서 전달받고 계시는 여러 청취자들에게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족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린다는 것이 애람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 대중 강의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횟수로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30 아마 4회쯤 될 건데,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화요일도 되고 목요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0일 날이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 갑진년 새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국가들, 우리 동양의 한국 중심으로 옆에 중국이나 또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 외에 무슨 뭐 미얀마라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 설날을 원단이라고 새해 출발점으로 잡고 전통적인 날로, 민족 대명절로, 아주 옆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인구가 몇 억이 이동하는 이런 거대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갑진년이라고 해서 청룡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용처럼 가상의 동물이지만은 의미 있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후 좌우 앞들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인은 반드시 새해 가족이 모처럼 모이니까, 뭐 서울에서 왔든 또 지방에서 올라왔든 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다짐은 우리가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설날은 대부분 자기 개인의 어떤 계획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쳐져야 할 분들, 또 하고 싶은 것들, 가족끼리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인이 뭘 다짐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서점에서 일본 기자가, 일본 한국 주재 기자가 한국인에게 쓴 쓴소리라는 말을 책으로 남겼더라고요.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인데, 근데 그 기자가 쓴 책 내용이 한국인만 모르는 사실, 그런 책의 일종의. 근데 그 책 속에 한국인 스스로가 선진국이 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식민지에서 해방돼 가지고 전 세계 130-40개 국가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불과 한 70년, 80년 사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고도 막대한 국방비를 들이고 남북 간의 갈등, 또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이데올로기 충돌, 서로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지향이냐 민주주의 지향이냐, 마치 해방된 전국에서 신탁 통치냐 반대냐, 이거 김일성과 이승만이 다퉜던 것이 때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한국인은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1960년대 한국인의 개인당 소득은 65불입니다. 100불 된 게 6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33,000불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가 OECD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요. 일본도 35,000불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7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을 앞에 둬야 된다는 국제적 여론이 많아요. 근데 한국인이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시민의식이
선진의식을 못 가졌다 그런 얘기죠. 뭐 이동통신 서비스라든지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 생산 이런 건 말할 것 없이 다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갔죠. 지금 4차 산업 또 6차 산업 다 한국이 세계 선진화를 점유하고 있어요. 젊은 두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시민 의식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꼽아라 보면, 첫째는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 소위 전통적으로 충성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 국가가 없이는 죽을 자리도 없다고 외쳤던 사람들의 호소처럼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국가란 게 귀해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보면 뭐 어디 김씨냐 이씨냐 물어봅니다. 전라도냐 경상도냐 안 물어봐요. 오직 from here, 어디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자판이냐 차이니스냐,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해야만 그 나라에 격의가 있고 개인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에 남습니다만 90년대 초에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라스베가스에 MGM 쇼를 하는 곳에 가서 옆에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 지배인이 그래요. 자파니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no, 코리안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권을 딱 주니까 방을 배정하면서 가격을 선불해라고 해요. 그 옆에 일본인이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격을 안 받아요. 호텔료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은 국제적으로 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라스베가스 도박 도시에서 일본 사람을 와서 도박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호텔을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인은 그 수준에 못 오르니까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국격이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참 나라란 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 분단 국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분단 쪽에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가지고 한미동맹이라는 그 안보 토대 위에 한국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커가지고 오늘 자본주의의 첨단을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명목상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 스스로는 그 성장 자체도 알고 GNP도 다 알아요. GDP도 알고. 그런데도 스스로 선진국이라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이나 국가관이나 쉽게 말해 애국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하고, 또 작년에는 23년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중동이 아주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핵이 과대하게 생산돼 가지고 서로 위협을 가하면서도 재래 전쟁은 여전합니다. 한반도도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는 나라예요. 특히 북한 같은 위험한 전쟁을 겁없이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집단들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정치라는 프레임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안보의식이 달라져 버려요. 군의 정신무장부터 군사훈련부터, 심지어 연평도 백령도에 갖다 놓은 자주포의 시험을, 연습을, 군인들 훈련을 포항까지 와가지고 1200km를 와가지고 훈련하고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6억 얼마가 훈련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2차례 와서 고 가는데.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안보관, 천안함이 폭침됐는데 그게 누구 소행이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인식이 달라요. 그 깊이 들어가면 소위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집단적인 의식 속에서 프레임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어느 이데올로기에 맹종해가지고 집단화해버리면 집단의식이 발동해서 정의를 구분 못해요. 옳으냐 그러냐를 구분 안 합니다. 무조건 어느 편에서 지지할 거냐 반대할 거냐 결정해버려요. 이게 중대한, 이제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부모지간에도 옳고 그름이 다를 수 있어요. 부자지간에도, 형제간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당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건 좋지만 그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정치의식을 보면 영호남의 편은 완전히 집단화돼 가지고 한치도 양보가 안 돼요. 그 바탕 위에서 정치인들은 군림해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미래를 자기 개인의 영달과 정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발 냉정한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인정 안 해요, 세계적으로.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국방력, 정신적 안보 태세, 국민적 결의,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김정일은 또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권력은 우리 정치에 개입을 해요. 여러 형태 조직을 지하에 박아가지고 아로라든지 산호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정치 조직화 해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하도록 정치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남쪽에서는 총풍이니 북풍이 해가지고 그걸 역이용하기도 하고. 이게 비참한 일이다 이거야. 이것이 국민의 편을 가르고 그 고착된 의식으로부터 못 벗어나게 되어버린다 이거야. 이걸 좀 객관화시켜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 우리 후세들이 자리 잡아갈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 명절날 가족이 모이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언급이 나오면 그걸 뭐 가족끼리 상의도 하고 다짐도 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 이런 시간을 공간을 활용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에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고 했어요. 파격적이죠. 9년간 묶였던 정원이 3,058명인가 되는데 지금 5,000명을 넘겼으니까 2,000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의사들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지각변동 같은 사건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를 가요. 고령화라는 것은 소비 집단이 늘어나고 그 소비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의료비예요. 그럼 환자가 많아졌다고 말이야. 그러면 의사도 많아져야 돼요. 그 의사가 하나 양성되는데 기간은 6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 하나의 양성 기간이 교육과정만 6년을 거치니까 적어도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의료에 참여한다면 10년이 걸려야 한 사람이 의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후 2030년, 35년 이때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더 많아져서 초초고령화가 될 위험성이 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의사들 가지고 충당이 되냐 그러냐. 그런데 그 숫자를 계속 고착시키려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뭐 노동조직에도 있고 정치조직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집단 형태를 가진 집단들은 법 위에 집단의 투쟁이 앞선다 이런 논리를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식에 안 맞는 거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또 산림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소방도 절대 숫자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장비도 또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겠지만 특히 의사들의 숫자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선진국들에 의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는 직업상 가장 높은 수임을 받는 행위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전문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그걸 무슨 총파업을 한다든지 환자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국가를 겁박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와서는 안 된다 그러냐.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해야 돼요. 그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지금 농촌에 텅텅 비어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건 의사가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속초에 산부인과 원장 하나를 구하는데 연봉 4억을 준다고도 안 가더라고요.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서울의 혜택이 더 크다 그런 얘기죠. 이런 면에서 좀 더 선진화된 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에서 논란되고 있는 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번 보세요. 유사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다당제를 성립시켜야죠. 헌법에라도. 지금 양당제로 굳혀 있어가지고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판이에요. 이 판을 깨야 돼요. 그래서 다당제를 해가지고 여러 당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타협의 정치, 연립의 정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선진화된 나라들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당이, 여당, 야당이 기호부터 선점해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연동형을 해놓으면 한 50개 이상의 정당이 생겨요. 투표지만 50cm가 된다는 거예요. 투표용지만. 이 국민이 어떻게 선택을 하겠냐, 이 잡다한 정당들이. 한 7, 8개, 10개의 짝짝짝해서 정당끼리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정치적 선택을 요구한다면 국민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50여 개 정당이 난립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개인과 정당을 구분해서 투표할 수 있겠냐 그러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리는 그런 정치적 선진화가 아쉽다 그러냐. 그리고 대통령 제도도 5년 단임해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장기적 발전을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4년제로 해가지고 연임을 시키는, 중임을 시키는 그런 정치제도로 바꿔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걸 여론화해가지고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인들의 잣대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시민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담론으로 서로 논의해가지고 가족의 의견도 절충하고 개인의 의견도 표현해가지고 서로 간에 한국인의 선진화된 미래가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서 지금 버덩거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난제가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직도 희망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가 그 뒷받침을 못하고 있어요. 제도를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규제를 못 풀고 그 지난날의 사고에 젖어 있다 이게. 그래서 제발 이데올로기랑은 정치 형태의 한 형태의 하나의 허위 날조된 그 이론들이에요. 이데올로기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낡은 틀도 벗어버리고 북한도 과감하게 지금 김정은의 낡은 체제 속에 한국의 정치까지 개입해가지고 한국인 의식이 높아지면 개입 못해요. 인도 같은 후진국 나라도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도 인구의 10%를 못 넘어요. 일본도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 공산당 이론이 어떤 종속이 북한의 종속 이론이 주체사상이 별개다 하더라도 극복이 돼요. 높은 의식이 그걸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참 격동의 24년 아마 25년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해를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정치의 선진화, 시민의식의 선진화,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해방, 정치적 프레임으로부터 해방, 지역으로부터 해방, 이걸 제도가 만들면 돼요. 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만들면 안 섞일 수가 없어. 여야가. 전라도에서도 지금 여당이 나오고 경상도에서 야당이 나와요. 또 그 지역에 특이한 공로를 세웠거나
정치적 신조가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면 당선돼요. 1등 안 되면 3등, 4등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섞여져요. 그런 제도의 묘미를 정치가 만들어내라 그러니. 그래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새 원단 가족들의 모임에서도 거론되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거론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는 길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길을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문명의 출발길을 열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한 원단 특집 방송을 마무리 지어온다. 대단히 감사합니다.